네, 동물병원 실무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혈법, 뭐 창상법, 배액법 그런 거 배우고 이제 그 실습까지 해봤잖아요. 외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또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 있어요. 관련된 문제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 전, 수술 후에 환자 간호하는 내용까지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쭉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 해주고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술 전 입원 수속 시 동물보건사와 보건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아닌 것은, 자, 일단은 수술을 하기 전에 입원 수속을 하게 되죠. 입원 수속을 하게 되면은 동물보건사가,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을 수속해서 일반적인 정보와 그런 의료적인 정보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온 물건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절식 여부 그런 거 이야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거나 마취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법적 책임 때문에 동의서 같은 것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설명과 접근법. 자, 이 부분은 동물보건사가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수의사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죠. 동물보건사보다는 수의사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면회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이야기 해줘야 되죠. 그래서 혹시 이제 본인이 모르겠으면은 수의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일반적인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다 그러면은 면회 시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이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중환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예상퇴원 날짜 같은 경우도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는 예상퇴원 날짜가 있겠죠. 가령 뭐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암컷 중성화 다음 하루나 이틀 있다가 보통 퇴원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동물의 이제 절식 여부, 자, 그 다음에 절식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에 수속할 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 및 마취에 대한 동의 여부, 당연히 이것도 동의서랑 관련된 부분이죠. 당연히 써야 되고, 자, 수술 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것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한다.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수술이 끝났을 때는 마취를 했기 때문에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개복을 했기 때문에 상처가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수술부에 뭐 일반적으로라고 할까요? 수술부의 염증, 붓기, 출혈 등의 상태를 관찰해야겠죠. 구토나 설사 등이 없는지 관찰해야겠죠. 맞는 얘기죠. 수액의 종류와 속도를 관찰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수액을 맞는지, 종류는 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수액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은 뭐 제일 많이 맞는 거는 멸균 생리식염수, 0.9%짜리 생리식염수 제일 많이 맞죠. 그 다음에 많이 맞는 게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노모 이제 R이라 그래갖고 하트만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하트만.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한국에서 요새 좀 쓰고 있긴 하지만 플라즈마 라이트라는 그런 수액도 있고요. 어쨌든 수액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수액 어떤 종류를 맞고, 그 다음에 속도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과수화되면 동물이 죽습니다. 과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도 관찰을 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급여한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자, 음식을 안 먹으면은 당연히 상태가 안 좋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회복이 더디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겠지만,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장 쪽에 수술을 했다든지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강제급여를 하면은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나 장 쪽에 오히려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액으로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들, 뭐 핸드피딩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의사에게 물어보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강제급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전기소작법에 사용하는 리가슈어 등의 기구를 멸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리가슈어가 뭐라 그랬죠? 출혈이 있으면은 이거를 지직하고 지져갖고 사용하는 게 리가슈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관이 있으면은 혈관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출혈이 되죠. 그러면은 혈관을 자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습 시간에 배웠던 그 모스키토라든지 크라이얼이라든지 켈리 같은 지혈겸자로 딱 묶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을 잘라내는데 중요한 거는 혈관을 자르게 되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기소작법을 통해서 쫙 지져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혈관을 지혈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쵸? 혈관을 먼저 지혈을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아시면 되고 자, 전기소작법이라는 게 리가슈어 같은 게 지직하면서 소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슈어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요게 이제 리가슈어예요. 자, 이거를 멸균하는 방법은 이옥가스로 멸균을 하게 됩니다. 왜 이옥가스로 멸균을 할까요? 제가 옛날에 멸균법에 대해 설명드렸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별멸균,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리가슈어를 이용한 그 멸균법, 리가슈어가 아니고 그 이옥가스 멸균법, 그 다음이 플라즈마 멸균법. 자, 플라즈마 멸균법은 좀 비싸서 많이 안 쓴다 그랬죠. 이옥가스 멸균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죠? 일단은 플라스틱 같은 거 하기에 유리해. 왜냐면은 엄청난 고열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단점은 공기를 정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옥가스 멸균법 말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오토클레이브법, 아벨 멸균법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갖다가 멸균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멸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점은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야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중간에 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발을 한다든지 증기가 확 나가고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옥가스 멸균법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옥가스 멸균법은 플라스틱을 멸균하는 데도 유리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옥가스 멸균법. 전기소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작법이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직하고 지지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과하게 지지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지지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지졌으면은 별다른 손상 없이 혈관 쪽만 딱 봉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지지면은 주변에 살이 다 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조직에 손상이 있으니까 괴사가 있든지 이걸 통해서 감염이 있든지 아니면은 탔으니까 살이 그냥 타버렸으니까 치료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럴 수 있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동물보건사는 수술 전 연결 상태와 기계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계가 있어요. 요거를 콘센트를 딱 꽂아야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건사가 시작하기 전에 기계의 상태라든지 연결 상태라든지 미리미리 체크하면은 훨씬 좋겠죠. 당극성과 양극성 장치가 있으며 당극성이 더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다. 자, 양극성이 더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사용 시 화상에 유의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리가슈어가 이쪽 부위 있잖아요. 이쪽 부위 있는 데가 가위로 딱 찝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 혈관이라든지 살만 찝으면은 굉장히 좋지만 손이나 이런 데를 만져가지고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죠. 효과적이고 간편하며 다양한 수술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리가슈어는 옛날에는 많이 안 썼는데 요새는 웬만한 동물병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동물병원 가면은 다 쓰고 있어요. 반합성 밀랍과 연화제의 혼합물로서 뼈의 내강에 눌러 바르거나 출혈 억제를 위하여 뼈의 표면에 사용한다. 흡수가 불량하고 치유가 잘 안 될 경우 감염을 촉진하므로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 지혈제는 자, 이거는 뭐죠? 자, 이거는 보온 왁스입니다. 그래서 보온 왁스 같은 경우는 지혈제가 요렇게 이제 그 찰흙처럼 생겨가지고 요걸 갖다가 뼈의 내강에 눌러 발라서 출혈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보온 왁스. 사실 웬만한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는 뭐 이런 거를 쓸 정도로 어떤 출혈이 어떤 예측 못할 출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제는 그냥 수화법이라 그랬죠. 수화법이나 압박법으로 그냥 거즈를 통해서 눌러주든지 아니면은 혈관을 갖다 결차를 하든지 전기소작을 그냥 하든지 이 정도에서 많이 쓰지 사실 많이 쓰는 기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름은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지열 보조제로서 솜이나 거즈 형태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산화된 재생성 셀룰로스로 만들어진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출혈 부위나 조직면에 붙여두고 지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녹아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피를 응고시킨다. 이 지열 제제는 뭐라 그랬죠? 서지셀이라 그랬습니다. 서지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거즈 형태, 부직포 형태, 솜 형태 어쨌든 다양하게 있고 정답은 서지셀이고요. 다음 중 서지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이 쉽고 지열 효과도 좋으며 상처에 바로 적용도 가능하다. 이거는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서지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건 제가 텍스트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지열 보조제로서 붕대처럼 생겼고 산화된 재생성 셀룰로스로 만들어지고 국소 출혈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출혈 부위나 조직면에 붙여놓고 지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녹아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피를 응고시킵니다. 사용이 쉽고 지열 효과도 좋으며 상처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서지셀은 몸에서 흡수가 되지만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있으면 흡수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감염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거즈 형태, 부직포 형태, 솜 형태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답은 사용이 쉽고 지열 효과 좋으며 상처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 맞죠?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1, 2주 정도 지나면 몸에서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통 거즈는 넣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빼야 되죠. 근데 서지셀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죠. 지열제의 일종으로서 흡수성 젤라틴 스폰지이며 출혈부에 적용시켰을 때 이것이 부풀어 상처 부위를 압박한다. 자체적으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으나 감염 부위, 뇌 혹은 감염이 높은 부위에 남겨두면 안 된다. 이것의 이름은 젤폼이라 그랬죠. 서지셀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흡수성 젤라틴 스폰지로서 출혈부에 적용을 시키면은 젤폼이 부풀어서 상처 부위를 압박하게 되고 흡수는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리고요. 유가종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감염 부위, 뇌 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에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젤폼. 자, 배액의 목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배액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상처 및 수술, 봉합 부위 등에서 염증 삼출물을 배출하는 행위이고 공기와 액체 등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액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혐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아니죠. 사용 목적 보시면 수술 후 상처의 삼출물을 빼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삼출물, 고여있는 삼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체내에 고여있는 삼출물을 빼내기 위한 목적, 수술 및 치술 후 분비물의 배액과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계속 배액을 시키면서 관찰하는 거죠. 폐쇄된 것의 체액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폐쇄된 상태에서 상처가 있으면 안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처도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기성 세균이 자라면서 안에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상처를 혐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괴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혐기성 세균이 자라게 되면서 그러면은 혐기성 세균이 자라면서 괴사가 촉진되고 그러면 살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혐기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혐기적인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배액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의 삼출물 빼내고 고여있는 삼출물 빼내고 수술이나 시술 후에 분비물의 배액과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서 폐쇄된 것의 체액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 및 체강 사이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상처의 삼출물을 제거하는 수동 배액법의 일종으로서 고무관을 삽입하고 고정하여 삼출물을 배액한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수동 배액법의 일종인 이 방법은 뭐라 그랬죠? 펜로즈 방법이라 그랬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강사에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력, 밑으로 어쨌든 배액된 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상처의 삼출물을 제거하는 거고 수동배액법과 능동배액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석션의 여부예요. 그래서 펜로즈 드레인은 석션이라는 거는 억지로 물 같은 걸 빼내는 거죠. 석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펜로즈 드레인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펜로즈 드레인. 자, 잭슨 프렛 배액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잭슨 프렛 배액관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개방형 배액관으로서 능동배액법이고, 그죠? 음압을 이용해서, 자, 개방형 배액관이라 그랬나요? 잭슨 프렛은 폐쇄형 배액관이라 그랬어요. 그쵸? 폐쇄형으로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밖으로 개방된 게 아니고 폐쇄돼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배액관입니다. 그리고 능동배액관인 건 맞아요. 정답은 1번.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아니겠네요. 음압을 이용하여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네요. 음압을 이용해서 배액한다 그랬는데, 자, 음압이라는 게 뭐죠? 음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압을 어떻게 거냐면 요걸 갖다가 요 그레나이드라고 써 있는 걸 갖다가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음압으로 안쪽으로 쭉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압을 이용한 석션을 이용하는 거고, 자, 배액된 액체를 모으는 통은 주기적으로 비워준다. 자, 그럼 배액된 게 여기 모이겠죠? 피, 삼출물, 농 이런 거 여기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두면은 통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통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거는 맞는 얘기겠죠. 배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제거할 수 있다. 자, 배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염증 삼출물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삼출물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상처가 낫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 주머니를 차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액체를 비운 후 다시 설치할 때에는 다시 음압을 걸어준다. 자, 일단은 요걸 갖다가 똑 빼고 나면은 음압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은 다시 누르고 해줘서 음압을 걸어줘야지 여기서 배액된 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음압을 걸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 배액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액관이 피부에 단단하게 봉합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일단은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죠. 배액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 배액관의 출구와 입구를 깨끗하고 멸균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죠. 세균의 감염이 잘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고 소독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 드레싱을 이용하여 배액의 입구, 뚜껑 등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하루 2번 정도 관찰하고, 능동배액은 양이 많을 때에는 수시로 비워줘야 한다. 맞습니다. 하루에 1~2번 정도는 관찰을 하고, 능동배액이 이거죠. 양이 많아가지고 통이 꽉 차 있으면은 수시로 비워줘야 되고, 상처 부위는 항상 스분하게 유지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상처 부위는 일반적으로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배액이 있는 부분은 감염이 있고 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레싱을 갖다가 스뷴 드레싱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촉촉하게 해주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물기가 있는 곳에는 세균이 있어요. 배액은 그리고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죠.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럼 항상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수술이나 처치 후 배액관을 설치한 경우, 수술이나 처치 후 회복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회복 시 배액량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자, 수술이나 처치를 딱 끝낸 후에는 어때요? 염증이 처음에는 심하니까 나오는 양이 많겠죠. 여러분들 수술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가령 뭐 맹장 수술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이든지 받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부풀고 막 그랬다가 점점 상처 붓기도 줄고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령 막 성형 만약 누가 했다 그러면은 붓기 빠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수술을 처음 한 단계에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붓기도 생기고 발적도 생기고 삼출물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출혈도 생기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상처가 안정화가 되면서 붓기가 빠지고 빨간 부분도 줄고 염증도 감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출물 자체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액도 처음에 딱 수술 직후에는 양이 많겠지만 이후에는 회복에 문제가 없다면 쭉 줄어들겠죠. 정답은 수술이나 처치 직후에 비해서 배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거즈 카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즈 카운팅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시스트가 돼가지고 수술을 보조할 때, 자, 거즈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거즈가 10개 있는데 이렇게 지혈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피부 봉합된 부위를 벌리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창기 같은 걸 갖다가 고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피가 줄줄줄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거즈를 넣고 막 지혈을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넣어서 지혈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즈를 갖다가 되게 깊이 넣어가지고 딱 두기도 해요. 피 흡수하라고. 자, 근데 내가 거즈 빼는 걸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거즈는 안에서 이물이 돼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젤폼이나 서지셀처럼 흡수되는 지혈제가 아니죠. 거즈는 안에서 봉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봉합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안에서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시 열어서 거즈를 다시 꺼내야 돼요. 재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의료진의 실수 때문에. 자, 그래서 거즈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언제 하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즈 카운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을 텐데, 자, 일반적으로 수술 시에 그 거즈 카운팅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기 전에 거즈가 몇 개인지 세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0개를 넣어요. 거즈를. 왜 10개를 넣냐면 세기 쉬우라고. 자, 10개를 넣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거즈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보조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술자한테. 거즈 1개 들어갔습니다. 거즈 2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봉합을 하기 직전에 거즈 카운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봉합을 하고 나면 거즈를 못 꺼내요. 봉합하기 직전에 거즈가 10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수술에 쓴 피가 잔뜩 묻은 거즈가 6개, 새 거즈가 4개, 그래서 거즈가 10개가 됐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거즈 10개입니다. 그러면 수술자가 보통 한번 확인을 다시 해줘요. 거즈 10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쌍방에 더블 체크를 하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수술 보조자가 지혈을 위해 거즈 등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고, 수술 전과 봉합을 하기 전 반드시 거즈 카운팅이 정확한지, 뭐 이거는 술자와 함께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냥 단독으로 체크해서 술자한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쓸게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즈 등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떨어뜨리고 막 여기저기 막 날라다녀요, 거즈들이. 그쵸? 멸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함부로 못 만지죠. 그러니까 바닥으로 그냥 버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출혈량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출혈량을 가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즈 하나가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양이 있어요. 거즈 몇 개 썼다, 그럼 출혈이 얼마큼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늠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즈 카운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내에 거즈가 남아있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얘기죠. 제대로라고 할까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를 지혈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 지혈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근데 내가 발톱을 딱 깎다가 피가 났다. 그럼 뭘 쓰면 돼요? 지혈 겸자, 소작법, 서지셀, 결찰. 너무 오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지혈 파우더. 여러분들 동물병원에 가면 노란색의 지혈 파우더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파우더를 줘서 그 피가 계속 나오는 거를 멈추게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지혈 파우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동물 보건사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손톱, 발톱을 깎을 일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스카이라든지 큰 병원 가면은 그럴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냥 중소규모의 동물병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발톱 깎아주세요, 백신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진료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깎다가 강아지 발톱 같은 경우는 또 까맣잖아요. 까만 발톱이 많으니까 이걸 딱 했는데 피가 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지혈 파우더를 갖다 발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수술 중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위험한 이유는, 자, 일단은 지혈이 안 되면은 출혈이 발생하죠. 출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뭐가 무서울까요? 피의 양이 줄죠. 피의 양이 준다는 거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마취할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혈압이 떨어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이유는 혈압이 하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호흡수, 심박수, 체온 이런 거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명이 위험한 이유는 혈압이 그냥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 입원한 동물이 헐떡거리면서 호흡수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가? 자, 수술 후 막 동물이 헐떡거리고, 그죠? 호흡수가 막 상승한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입원한 동물에서 호흡수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과수화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일단은 수술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하면 수액도 계속 맞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수액을 계속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헐떡거리면서, 그죠? 그러면은 과수화가 되는 게 제일 무섭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수액의 속도죠. 과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구토하고 뭐 항생제를 못 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지금 헐떡거려요. 수액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폐에 물이 차니까 폐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헐떡거리는 게 만약에 보인다, 바로 수의사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수액의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다음 중 대부분의 수술 후 투여 혼육은 복용하는 약물로 짝지어진 것은, 자, 대부분의 수술 후에는 항생제랑 진통제는 대부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죠? 이걸 연단 말이에요. 연다는 거는 밖에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항생제가 있어야 되고, 자, 열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붙이고 이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랑 진통제를 주게 되고, 항염증제 같은 경우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절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는 항염증제 같은 것도 조금 주기도 합니다. 항염증제 같은 거 이제 보통 주는데, 어쨌든 대부분 수술 후 반드시 복용하는 약은 항생제랑 진통제 쪽은 대부분 이제 준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지혈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혈관에 따라 크기에 따라 사용되는 지혈 검자가 다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하면서 모스키토도 하고 그 다음에 켈리도 보고 크라이얼도 보고 하나하나씩 꺼내보면서 봤죠. 자, 보면은 모스키토는 조그맣죠. 켈리나 클라이어 포셋 같은 경우는 좀 크죠. 그거는 혈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1번은 맞는 얘기. 큰 혈관은 결찰이나 봉합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혈관이 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혈겸자나 이런 걸 사용하기가 어렵고, 결찰이나 봉합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혈관을 갖다 지혈하게 됩니다. 아니다. 혈관이 작거나 지혈 부위가 사소한 경우에는 거즈를 통해 압박하면 대부분 지혈된다. 맞죠? 사소한 지혈 같은 경우는 거즈를 통해 압박만 해줘도 압박이 돼 있는 동안에 피가 응고가 되면서 지혈이 되는 거죠. 전기소작법은 작은 혈관보다는 큰 혈관에 적합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큰 혈관보다는 작은 혈관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지혈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사용의 편의성, 비용, 출혈 정도, 면역 및 감염원성이 다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작법도 있고 그냥 거즈법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간편한 건지 아니면은 앞서서 쓴 사람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다음 중 이번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활동성과 같이 주관적인 영역은 기록에서 배제한다. 자, 지난번에 옛날에 이제 입원하고 나서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그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다 그랬죠?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그래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최대한 객관화해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수액을 맞을 때 배뇨량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횟수와 양을 기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약물의 용량, 그쵸. 수액을 막 맞는데 배뇨가 안 된다. 이거는 안에서 지금 신장이 망가졌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계속 맞았으면 배뇨도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 약물의 용량, 종류, 투여 경로, 간격 등 잘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시간대별로 기록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입원 기록지 같은데 이제 기록을 할 때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아니 몇 분에 한 번씩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걸 갖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죠. 통증이 심하거나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은 수의사에게 알려준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맞죠. 구토나 설사가 있으면은 제토제나 지사제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으로 처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수의사에게 알려줘서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도록 통증 같은 거 줄여주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맞는 얘기입니다.